이 낡은 옷가락지가 어찌하여 네 손에 있단 말이냐. 병조판서 윤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새로 들인 어린 종년 서미의 저고리 품에서 떨어진 옷가락지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그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바로 그 순간 18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조강지처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던 그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종년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지요.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3년 전 돌아가셨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이 죽었다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이란 말인가? 설마 그 눈보라치던 밤 쫓아낼 때 이미 그 여인의 뱃속에 자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단 말인가? 18년 동안 깊이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처마 끝을 긁어대는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이 반쯤 줄어든 등잔 하나가 간신히 어둠을 버티고 있었지요. 그 흐릿한 불빛 아래 한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쉬지 않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아직 과거 급제를 하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그의 조강지처 이시마님이었습니다. 이시마님의 손에는 언제나 바늘과 실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남의 집 혼수 옷감을 받아다 밤새 곱게 지어주고 품점을 받아 남편의 뒷바라지를 도맡았기 때문이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눈앞이 흐려지고 어깨가 돌처럼 굳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시마님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방 안에서 책 읽는 소리를 내는 남편 윤선비가 나라의 동량이 되는 날만을 기다렸지요. 부인, 이제 그만 눈을 쉬게 하시오. 등잔 연기에 눈이 상할까 내 가슴이 편치 않소. 안쪽에서 책을 덮으며 윤선비가 말했습니다. 이시마님은 그제야 굳은 허리를 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훗날 대감마님이 되실 분의 도포가 헤어진 채로야 되겠사옵니까? 저는 괜찮으니 서방님은 어서 공부에만 전념하시옵소서. 두 사람의 살림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부잣집보다 넉넉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이시마님의 손마디는 바느질 탓에 굵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선비는 그 거친 손을 마주 잡을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하늘도 그 정성에 감동했는지 마침내 윤선비가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에 들떴고 이시마님은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습니다. 윤선비가 첫 녹봉을 받던 날 그는 저잣거리에서 가장 공을 들여 만든 옷가락지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시마님의 거친 손가락에 정성껏 끼워주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내 마음이요. 부인의 헌신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갚겠소.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던 그 가락지는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시마님은 그 가락지를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집안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눈물은 이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윤선비는 어느덧 병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윤대감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지요. 하지만 권세가 높아질수록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의 어머니인 노마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마님은 병조판서 가문의 위세에 걸맞게 대를 잇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씨 마님에게는 10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었습니다. 노마님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씨 마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바느질 품엿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하던 시절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 취급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윤대감이 새로이 들인 후처의 존재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지요. 후처는 젊고 영악하여 노마님의 비위를 맞추는데 귀신 같았습니다. 이씨마님의 거친 손과 소박한 매무새를 은근히 비웃으며 윤대감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지요. 대감마님, 마님의 손을 좀 보십시오. 저런 거친 손으로 어찌 대감마님의 시중을 드시겠습니까? 후처의 간교한 속삭임은 조금씩 윤대감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윤대감은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노마님의 압박과 후처의 모함에 그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권력의 정점에 선 사내의 눈에는 조강지처의 헌신보다 가문의 채통과 후사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씨마님은 매일 밤 옷가락질을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의 불안함은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이씨마님은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옷가락지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과 욕망 앞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까요?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을 얹은 병조판서댁 안채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골에서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밤새 바느질을 하며 남편의 앞길을 닦았던 조강지처 이씨마님. 이제 그녀가 머무는 곳은 안방이 아니라 마당 구석에 햇볕도 들지 않는 허름한 겹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아비의 다정한 눈길이 아니라 뼈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두 손뿐이었습니다. 바늘에 수없이 찔려 흉터가 가득한 그 손은 남편을 판서 자리에 올려놓은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안에서 그 손은 가장 흉하고 부끄러운 죄악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저 꼴 좀 보게나. 저렇게 무지하게 굵어진 손으로 어찌 감히 판서 안방마님 노릇을 하겠다는 게냐. 아침마다 인사를 올릴 때마다 쏟아지는 시어머니 노마님의 서슬퍼런 꾸지람은 이씨마님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지요. 며느리의 바느질, 품땜으로 끼니를 연명하던 시절, 노마님은 며느리의 구분 등을 쓰다듬으며 우리 집안을 살리는 은인이라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의품 판서에 오르고 가문의 금빛이 드리우자 노마님의 얼굴은 야차처럼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양반가의 위신을 세우기에는 무식하고 늙은 조강지처가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일시마님은 굵어진 손가락을 초라한 무명 치맛자락 속으로 깊이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노마님의 잔혹한 냉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틈을 놓칠세라 뱀처럼 교활한 젊은 후처 박씨가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다가왔습니다. 박씨는 화려한 놀이개를 찬 고운 손으로 노마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여우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씨의 눈에 일시마님은 하루빨리 안채에서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나 다름없었지요. 박씨의 계략은 일상 곳곳에서
이씨마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이씨마님은 밤새워 달인 귀한 모과차를 조심스레 쟁반에 받쳐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윤대감도 마침 출타를 앞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이씨마님이 무릎을 꿇고 찻잔을 내려놓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나, 마님, 어찌 이리 부주의하십니까? 박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쟁반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목과차가 이씨마님의 손등과 무릎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이 달아오르는 듯한 고통이 덮쳤지만 이씨마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박 씨는 도리어 자신의 고운 비단 치마 끝자락에 물방울이 튀었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대감마님, 마님의 저 거친 손에 묻은 때가 찻잔에 다 묻어있지 않사옵니까? 도무지 더러워서 노마님께 올릴 수가 없사옵니다. 박 씨의 새빨간 거짓말에 노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찻잔 조각을 이씨 마님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 이씨 마님의 이마를 스치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씨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남편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헛기침만 크게 할 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권력의 달콤함과 젊은 후처의 교태에 취해버린 사내의 눈에는 아내의 낡은 옷차림과 상처난 얼굴이 그저 가문의 체면을 깎는 수치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18년 전 천녹봉으로 옷가락지를 끼워주며 평생을 지켜주겠다 맹세하던 다정한 지아비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씨마님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박 씨가 집안 하인들을 모두 매수하여 쌀 한 톨도 주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부엌대기들조차 병조판서의 본처를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이씨마님은 한밤중에 몰래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하인들이 먹다 버린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를 우물물에 씻어 삼켜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굶주림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굵어진 손가락에 꼭 맞게 끼워진 낡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이씨마님은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웅크려 앉아 그 가락지를 볼에 비비며 소리 없이 통곡했지요. 내 지아비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가락지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 가혹하고 잔인한 시기에 이씨마님의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올라왔으며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듯한 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18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천륜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핍박을 받고 쉰내 나는 찬밥으로 연명하느라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씨마님은 그것이 태기인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집살이의 화병이 깊어져 몹쓸 병에 걸린 줄로만 알았지요. 후, 박 씨는 이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독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돈으로 매수한 돌팔이 의원을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씨 마님이 대를 잇지 못하는 화병으로 인해 정신이 나가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라며 거짓 진맥을 보게 만들었지요. 마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문에 해를 끼치는 몹쓸 부정이라도 탄 것이 분명하옵니다. 의원의 거짓말을 등에 업은 박 씨는 시커먼 약탕기를 직접 들고 이씨 마님의 곁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노마님이 내리신 보약이라며 억지로 먹이려던 그 탕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오장육부를 태우는 독한 사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씨 마님은 입을 앙다물고 버텼으나 힘센 계집종들에게 사지가 붙들린 채 억지로 쓰디쓴 사약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약을 먹은 날이면 이씨 마님은 이틀 밤낮을 깨어나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박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조 판서댁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이씨 마님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누명을 씌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씨 마님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외간 남자와 뜨거운 연정을 주고받은 가짜 서신을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마당에서 거짓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노마님과 윤대감을 이씨 마님의 처소로 이끌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곁방의 장롱을 무참히 뒤엎게 하였지요. 갈기갈기 찢어진 이씨 마님의 낡은 저고리들 사이로 붉은 띠가 둘러진 조작된 서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서신에는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미래의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신을 읽어내려간 윤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바느질로 자신의 뼈를 깎아 남편을 입신양명하게 만든 조강지처의 피눈물 나는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가문의 순결한 명예에 시커먼 먹칠을 했다는 짐승 같은 분노만이 그의 머리끝까지 뻗쳐 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이 부인, 정령, 부인이 이토록 나를 수치스럽고 짐승만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요. 바느질하던 그 알량한 절개는 다 어디로 팔아넘기고 감히 내 집구석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불호령과 함께 윤대감의 두꺼운 장침이 이씨 마님의 얼굴로 사정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씨 마님은 입술이 터져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무릎으로 기어가 윤대감의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서방님,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억울하옵니다. 저는 글자 모르는 무식한 안악인데 어찌 이런 글을 쓴단 말씀이옵니까? 이 옷가락질을 걸고 하늘에 맹세하옵나니 저는 결코 서방님을 배신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씨 마님은 피를 토하듯 결백을 호소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덧썼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서리빨 내린 차가운 마당을 붉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이 마비된 윤대감은 경멸에 찬 눈빛으로 조강지처의 핏기 없는 손을 모질게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가련하고 가엾은 조강지처 이씨 마님은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로 힘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작고 가녀린 생명이 어머니의 끔찍한 절망 속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먼 탐욕과 후처의 끔찍한 모함 속에서 조강지처 이씨 마님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뱃속에 품은 18년 만의 귀한 핏줄은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눈밭에서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일까요?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삭풍이 병조 판서댁의 높고 웅장한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던 잔혹한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려 세상을 하얗게 얼려버리고 있었지요. 그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안채마당 한가운데 일씨 마님이 피투성이가 된 얇은 무명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끔찍하고도 처절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느질로 남편을 정의품 판서 자리에 올려놓은 헌신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조작된 서신이라는 치가 떨리는 누명은 그녀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겹겹이 속옷을 껴입은 시어머니 노마님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성을 잃은 남편 윤대감이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이씨 마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후처 박 씨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옵니다. 어찌 판서 안방마님이 밤마다 담장을 넘어 외간 사내와
저런 남사스러운 밀회를 즐긴단 말이옵니까? 저런 부정한 여인 때문에 우리 대감마님의 앞길이 막힐까 심히 두렵사옵니다. 후처박 씨의 간교하고 뱀 같은 목소리가 차가운 밤 기운을 가르며 윤대감의 귀에 독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윤대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후처가 조작한 그 가짜 서신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때 그는 등잔불 아래 밤새워 바느질하는 아내의 굽은 등을 보며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던 다정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단맛에 깊이 취해버린 지금 그의 두 눈은 가문의 헛된 체면이라는 짙은 안개에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가난을 함께 씹어 삼키며 견뎌낸 조강지처의 희생은 그저 하루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의 꼬리표일 뿐이었습니다. 이시마님은 얼어붙은 맨손으로 마당의 빙판을 짚으며 대청 아래로 처절하게 기어갔습니다. 수만 번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을 모아 허공에 대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에는 18년 전 윤대감이 첫 녹봉으로 끼워주었던 낡은 옷가락지만이 애처롭게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서방님,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제 목숨과도 같은 이 옷가락지를 걸고 맑은 하늘에 맹세코 저는 결백하옵니다. 엄동설안에 피가 나도록 바느질을 하며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의 맹세를 생각하시어 제발 저들의 모함에서 진실을 밝혀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이시마님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처럼 피를 토하듯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노마님은 굵은 명아주 지팡이로 대청마루를 쾅쾅 내리치며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요망하고 천박한 주둥이를 놀리느냐. 10년이 훌쩍 넘도록 대를 이을 귀한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주제에 칠거지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음행을 저질렀다. 당장 저 천하고 더러운 염년에게 휴서를 써서 대문 밖 눈구덩이로 내동댕이 치거라. 노마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집안의 모든 하인조차 숨을 죽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칠거지. 그것은 조선 땅의 여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윤대감은 노마님의 호통에 잠시 어깨를 움찔하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가난한 선비 시절 자신의 얼어붙은 발을 품어주던 조강지처의 따뜻한 온기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마님이 아이고 소리를 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식경을 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눈먼 효심에 사로잡힌 윤대감은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끄트머리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방에 들어가 차가운 벼루에 시커먼 먹을 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사내의 하얀 화선지 위로는 조강지처를 영원히 버리는 매정한 글귀들이 거침없이 적혀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참혹한 이온장인 휴서가 사나운 눈보라를 타고 마당에 엎드린 이시마님의 창백한 얼굴 위로 무참히 날아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병조판서 가문의 안 사람이 아니다. 내 핏줄을 잊지도 못하면서 가문의 얼굴에 시커먼 먹칠을 한 죄인을 더는 거둘 수 없으니 당장 내 집구석에서 영원히 나가거라. 윤대감의 입에서 짐승처럼 뿜어져 나온 그 잔인한 한마디는 이시마님의 심장을 톱날로 썰어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후처박 씨는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띠며 마당새와 계집종들에게 매서운 눈짓을 하였습니다. 덩치 큰 종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시마님의 얇은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 비극적인 찰나였습니다. 짐짝처럼 끌려가던 이시마님은 아랫배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꿈틀거리는 낯선 떨림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배가 아릿하게 조여오던
그 알 수 없는 통증의 정체였습니다. 참으로 기구하게도 그것은 18년 만에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신 윤대감의 유일한 혈육이자 천륜의 씨앗이 처음으로 태동을 알리는 몸짓이었습니다. 자신이 귀한 생명을 품었다는 사실을 아직 명확히 깨닫지 못했지만 짐승도 제 새끼를 품듯 이씨마님은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모아 얼어붙은 아랫배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후 박 씨는 이씨마님이 겹방에 두었던 초라한 보따리마저 낚아채어 눈 쌓인 마당 위로 흩뿌려 버렸습니다. 날아빠진 무명 저고리 한 벌과 바느질할 때 목숨처럼 쓰던 낡은 바늘꽂이 하나만이 바닥을 뒹굴었지요. 추잡한 죄를 지어 쫓겨나는 마당에 판서댁의 귀한 물건을 단 하나라도 챙겨갈 수는 없사옵니다. 그 알량한 바느질통이나 주워들고 당장 이 가문에서 꺼지시지요. 박 씨의 잔인한 비웃음이 귀가를 맴돌며 이씨마님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씨마님은 눈밭에 엎드려 흩어진 바늘과 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18년 전 끼워주었던 옷가락질을 입술에 맞추고는 차가운 품속 깊은 곳에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할지라도 내 지아비의 온기가 처음 닿았던 이 옷가락지만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내리라. 피는 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판서댁 대문이 벼락 같은 소리를 내며 등 뒤로 굳게 닫혔습니다. 한겨울 칠흑 같은 어둠과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짐승처럼 쫓겨난 조강지처 이씨마님. 그녀는 이제 매서운 삭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끝을 알 수 없는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야 했습니다.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해 헐벗은 발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길 위에 지워지지 않는 처절한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친정도 일찍이 역병으로 몰락하여 돌아갈 곳 하나 없고 따뜻하게 반겨줄 혈육 한 명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여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추위 속에서 이씨마님은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의 온기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은 채 칠흑 같은 밤에 산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지독하고 잔인한 엄동설한 속에서 쫓겨난 가엾은 이씨마님은 무사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은 병조판서 가문의 유일무이한 핏줄은 이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뚫고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조강지처의 피눈물, 나는 유랑은 과연 어떤 비극을 낳게 될까요?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안에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쫓겨난 이씨마님은 험한 산길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와 지독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이대로 눈구덩이 속에서 목숨을 놓아버릴까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문득 아랫배 깊은 곳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의 온기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씨마님은 얼어붙은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 안고 눈밭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 가여운 핏줄을 기필코 살려내야 한다는 지독한 어미의 본능이 죽어가던 그녀의 숨통을 다시 틔워주었던 것입니다. 이씨마님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 깊은 산자락 아래 버려진 허름한 움막에 간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삭풍이 숭숭 들어오는 그 차가운 흙바닥에서 그녀는 홀로 배를 부여잡고 끔찍한 산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입에 낡은 수건을 물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긴밤이 지나고 마침내 달덩이 같은 어여쁜 딸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받을 기구한 운명이었으나 이씨마님에게는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섬이라 지어 불렀습니다. 하지만 병든 산모의 몸으로 젖을 물리는 일은 참으로 가혹하고 눈물겨웠습니다. 며칠을 굶어 먹은 것이 없으니 마른 젖만 빨던 갓난아이는 밤낮으로 자지러지게 울어댔지요. 이씨 마님은 뼈마디가 부서지는 산후통을 겪으면서도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낡은 반꼬리를 열고 바늘을 쥐었습니다. 과거 남편의 도포를 짓던 그 솜씨로 동네 사람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며 동냥하듯 좁쌀을 얻어왔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물에 맨손을 담가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해주며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흐르기도 일쑤였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뽀얀 쌀밥 대신 거친 실의 기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서미의 입에 따뜻한 죽이 들어갈 때면 이시마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쏜살같이 흘러 서미는 어느덧 9살 어여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서미는 유독 심성이 곱고 어머니를 끔찍이도 위하는 하늘이 내린 효녀였지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산나물을 캐어오고 어머니의 굽은 등을 두드려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의 그림자는 모녀의 숨통을 쉴 새 없이 조여왔습니다. 유난히도 흉년이 들었던 어느 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며칠을 내리 굶주린 서미가 지독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은커녕 당장 끓여 먹일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시마님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 간직해둔 옷가락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남편 윤대감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끼워주었던 바로 그 정표였습니다. 당장 저잣거리에 나가 이 가락지를 팔면 서미의 약값을 구하고 쌀자루를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장터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수천 번이나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전당포 문턱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 이시마님은 차마 가락지를 내놓지 못하고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어도 끝내 그에 대한 연정과 도리를 저버릴 수 없었던 미련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시마님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 불덩이 같은 딸을 품에 안고 밤새워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올렸습니다. 하늘이 그 정성에 감복하였는지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서미가 눈을 떴습니다. 이시마님은 잠에서 깬 서미에게 옷가락지를 보여주며 뜨거운 눈물로 당부했습니다. 서마, 이 가락지는 내 아버지가 주신 단 하나의 귀한 정난다. 비록 우리를 버리셨으나 내게는 하늘 같은 아버님이시다. 어미가 목숨을 바쳐 지킨 물건이니 내가 죽거든 네가 이 가락지를 꼭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모진 목숨을 부지해 온 지 어언 18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밤낮 없이 흐릿한 등잔불 아래 바느질에 매달렸던 이시마님의 두 눈은 이제 완전히 캄캄하게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굶주림과 깊은 화병이 뼛속까지 사무쳐 결국 알아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17살 어여쁜 처녀가 된 서미는 눈먼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남의 집 품팔이를 다니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시마님의 가여운 생명은 거센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스산하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헐떡이던 이시마님은 더듬더듬 손을 저어 서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낡은 옷가락지를 딸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서마, 나는 이제 다 산 것 같구나. 이 가락지의 주인을 찾아 한양 땅으로 가거라. 그분이 바로 내 친아버님이시다. 나를 원망하지는 말라. 전해다오. 그 애끓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이시마님은 숱한 고생과 한이 맺힌 세상을 끝내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민은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앙상한 시신을 부여안고 피를 토하듯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천지간에 홀로 남겨진 서미.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유언대로 그 옷가락질을 가슴 깊이 품고 험한 산을 넘어 한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가엾은 서미는 어머니를 비참하게 내쫓은 원수 같은 아버지를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천의 고아가 된 서미가 어찌하여 하필이면 아버지인 윤대감이 있는 병조 판서댁에 가장 천한 몸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가락지가, 이 옷가락지가 정녕 내 것이란 말이냐. 벼락 같은 사내의 호통이 고요한 안채를 거세게 뒤흔들었습니다. 18년 전 쫓아낸 조강지처의 정표를 새로 들어온 어린 몸종의 손에서 발견한 병조 판서 윤대감. 그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구하고 잔혹한 운명의 장난은 어떤 파국을 몰고 왔을까요? 어머니의 싸늘한 무덤 앞에 엎드려 3일 밤낮을 피눈물로 통곡하던 서민은 마침내 보짐 하나를 둘러매고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17살 산골 처녀의 눈에 비친 한양은 참으로 넓고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기와집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비단옷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지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찾아야 했으나 서미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성씨가 윤씨라는 것과 이 낡은 옷가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이슬을 피할 곳을 찾던 서미는 저잣거리 인력 거간꾼의 소개를 받아 도성에서 가장 으리으리하다는 대감마님 댁의 하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고 얄곳은 운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18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짐승처럼 내쫓았던 친아버지 병조 판서 윤대감의 집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처음 부엌대기로 들어간 서민은 제 몸짓만 한 무쇠, 가마솥을 닦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면서도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산골에서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하얀 밥에 고깃국이 하인들의 식상에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서민은 고봉으로 쌓인 쌀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따뜻한 쌀밥 한 그릇만 드셨어도 그리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터인데 서민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도 또 금세 씩씩하게 일어나는 것이 산골에서 자란 서미의 굳센 성정이었습니다. 싹싹하고 일머리가 좋은 서미를 나이든 참모들과 하인들은 친딸처럼 예뻐하며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병조 판서 안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던 후처 박씨의 눈에는 이 어린 몸종이 영 거슬렸습니다. 어느 봄날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뒤뜰을 산책하던 박씨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짜는 서미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서미의 이마와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박씨의 등골에 오싹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계집종의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몹시 낯이 있구나. 아주 기분이 나쁘고 흉해. 당장 저 아이에게 이 집안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몰아서 시키거라. 박씨의 신경질적인 지시에 따라 행랑아범은 서미를 대감마님의 처소인 사랑채 청소당번으로 배정했습니다. 사랑채는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는 하인들이 가장 꺼리는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서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걸레를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친아버지의 숨결이 담긴 방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랑채의 미닫이 문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묵직한 묵향과 고급스러운 자단목 향기가 서미를 압도했습니다. 벽에는 매화도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질칠을 하여 파리도 미끄러질 만큼 윤기가 흘렀습니다. 서미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동여매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거칠어진 두 손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18년 전 어머니 이씨마님이 남편의 도포를 지으며 얻었던 그 거친 손의 굴곡과 너무도 똑 닮아 있었습니다. 서미는 일을 할 때면 늘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를 명주실에 꿰어 목 깊이 걸고 다녔습니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고된 걸레질이 이어지던 찰나였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방 구석구석을 닦으며 팔을 길게 뻗는 순간 낡고 헤어진 명주실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미의 품속에 고이 숨겨져 있던 옷가락지가 저고리 밖으로 빠져나와 출출된 나무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맑고도 서글픈 금속 소리가 조용한 사랑채 안을 투명하게 울렸습니다. 옷가락지는 햇살을 받으며 바닥을 한참이나 대구르르 굴러가더니 마침 열려있던 방문 문지방턱에 부딪혀 멈추어 섰습니다. 서미는 화들짝 놀라며 가락지를 줍기 위해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묵직하고 커다란 비단 가죽신이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바로 궁궐에서 정무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퇴거한 병조판서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방에 엎드려 있는 낯선 어린 여종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대감의 처소에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호통을 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의 시선은 여종의 손이 향하고 있는 바닥의 작은 물건에 정지하고 말았습니다. 햇살을 머금고 은은하게 빛나는 낡은 가락지. 그것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흔히 파는 싸구려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가락지 표면에는 섬세하고 독특한 대나무 문양이 음각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녹봉을 받은 가난한 선비가 밤새 바느질을 하던 갸륵한 아내를 위해 직접 옥새공장이를 찾아가 며칠을 조르고 졸라 새겨 넣었던 바로 그 하나뿐인 문양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심장이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18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어루만쳐 닳고 닦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던 눈보라치던 밤, 바닥에 뒹굴며 부딪혀 생겼던 작은 흠집마저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정녕 이 물건이 어찌하여 여기에 있단 말이냐. 윤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옷가락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화로 속의 불덩이처럼 그의 살댐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꽉 움켜쥐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서민은 이마를 바닥에 묻힐 듯이 납작 엎드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높디 높은 대감마님이 왜 저토록 자신의 가락지를 보며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시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내 이놈, 고개를 들라. 이 가락지가, 이 옷가락지가 정녕 내 것이란 말이냐. 윤대감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사랑치 않을 거세게 뒤흔들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서민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시며 제게 남겨주신 단 하나의 보물이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유품.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여종의 대답에 윤대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18년 전 칠거지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워 엄동설안에 내쫓았던 조강지처의 억울한 얼굴이 환영처럼 눈앞에 피어올랐습니다. 내 어미라니, 내 어미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윤대감은 이성을 잃고 바닥에 엎드린 서미의 어깨를 강하게 틀어 잡았습니다. 떨리는 서미의 눈동자와 충격에 휩싸인 윤대감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끊어졌던 천륜이 하나의 옷가락질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참혹하고도 거대한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서민은 자신의 입으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쏟아낼까요? 이 모든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윤대감은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이 가락지의 주인이 정녕 내 어미란 말이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윤대감의 핏발선 두 눈에서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쏟아질 듯 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어린 여종의 가녀린 어깨는 사시나무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지요. 윤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를 움켜쥔 채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옷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죽은 조강지처의 서늘한 손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대감의 거친 호통의 서미는 이마를 출칠된 방바닥에 뚜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시옵소서. 소인의 어미는 18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양 땅에서 쫓겨났다 하셨사옵니다. 어머니의 성씨는 이씨이었고 평생토록 바느질을 하며 저를 키우셨사옵니다. 이씨, 18년 전 쫓겨난 여인, 그리고 바느질. 서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들은 윤대감의 심장에 수천 개의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화려한 보료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나이가 올해로 몇이더냐? 어서 말해보거라. 윤대감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지독한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민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17이옵니다. 눈보라가 치던 추운 겨울날 깊은 산속 움막에서 태어났다 들었사옵니다. 17.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윤대감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18년 전 그 지독하게 춥던 엄동설안의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칠거지의 누명을 씌워 가차없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던 조강지처의 피투성이 얼굴,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눈보라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지던 그 가녀린 뒷모습. 윤대감은 그제야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쫓아냈던 아내의 뱃속에는 병조판서 가문에 귀하고 귀한 핏줄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제 손으로 임신한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었고 단 하나뿐인 친딸을 짐승처럼 산속에 버려둔 셈이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짓을, 대체 내가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윤대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병조판서의 위엄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서민은 난생 처음 보는 대감마님의 처절한 통곡에 놀라 숨죽여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내 어미는, 이씨 부인은 어찌 살았단 말이냐.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다 3년 전에 그리 허망하게 떠났단 말이냐. 윤대감의 물음에 서민은 참았던 서러움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끔찍했던 고생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속에서 홀로 저를 낳으셨다 하셨사옵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살리기 위해 남의 집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셨지요. 얼음장 같은 찬물에 맨손으로 남의 빨래를 빠시고 밤에는 흐린 달빛에 의지해 밤새도록 남의 옷을 지으셨사옵니다. 서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랑채를 서글프게 채웠습니다. 윤대감의 눈앞에 거칠게 갈라진 아내의 붉은 손마디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밤낮 없이 바느질에 매달리신 탓에 어머니의 두 눈은 결국 캄캄하게 멀어버리셨사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면서도 굶주리는 저를 위해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풀뿌리를 캐셨사옵니다. 그 모진 굶주림 속에서도 어머니는 품속의 옷가락지만은 절대 내놓지 않으셨지요. 옷가락지. 그 말에 윤대감은 제 손에 쥐어진 차가운 가락지를 가슴에 꽉 품었습니다. 숨이 막혀 헐떡이면서도 서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도 어머니는 이 가락지를 전당포 문 앞까지 가져가셨다가 결국 팔지 못하고 돌아오셨사옵니다. 아버님이 끼워주신 단 하나의 정표라며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가락지만은 버릴 수 없다며 밤새워 우셨사옵니다.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배신했건만 조강지처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남편의 작은 흔적을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대감은 이제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권력에 눈이 멀어 곁에 둔 후처 박씨와 노마님의 간악한 음모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간 남자와의 서신, 차잔때 낙태하느냐, 그 모든 것이 가난한 조강지처를 몰아내기 위해 꾸며낸 잔혹하고 더러운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서민은 웃음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제 손에 이 가락지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한양 땅에 가면 내 아버지가 계실 터이니 이 가락지를 보여드리라고요. 그리고 절대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내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라 그저 잠시 눈이 가려지셨던 것뿐이니 핏줄의 도리를 다하라 하셨사옵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 자비롭고 눈물겨운 유언 앞에서 윤대감의 억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저주하며 죽어갔다면 이토록 뼈가 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남편을 믿고 용서하며 떠난 아내의 지독한 사랑 앞에서 그는 자신이 천하의 몹쓸 죄인임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윤대감은 무릎으로 기어가 바닥에 엎드린 서미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병조 판서댁에서 가장 천한 몸종을 한 나라의 재상이 목 놓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마, 내 딸아, 내가 천벌을 받을래 아비다. 짐승만도 못한 이 못난 애비가 내 어미를 죽였고 너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이 끔찍한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서미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늘 호랑이 같던 대감마님이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미도 눈앞에 이 슬픈 사내가 바로 어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깨달았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아버님. 서미 역시 윤대감의 넓은 어깨를 부여잡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8년의 한이 맺힌 부녀의 뜨거운 눈물이 줄된 사랑채의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윤대감은 거칠고 투박한 딸의 두 손을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손은 죽은 아내의 바느질하던 그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목 놓아 울던 윤대감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회한으로 얼룩졌던 두 눈에 이제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지요.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천륜을 끊어놓은 자들, 가짜 서신을 꾸며내고 아내를 미치광이로 몰아세웠던 잔악한 후처 박씨와 모함에 가담한 자들. 윤대감은 품에 안은 딸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끔찍하고도 철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섬아, 걱정하지 말거라. 내 어미가 흘린 피눈물은 내가 천배 만배로 갚아줄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 악독한 것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야. 비극적인 천륜의 재회는 끝이 났지만 병조 판서댁에 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윤대감은 과연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후처 박씨와 악당들에게 어떤 처절한 응보를 내리게 될까요? 18년 동안 숨겨졌던 더러운 음모의 실체는 어떻게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까요? 18년의 피눈물을 머금은 병조 판서댁의 깊은 밤은 거대한 폭풍을 잉태한 바다처럼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친딸 서미를 품에 안고 밤새 오열했던 윤대감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시뻘건 화산이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조강지철을 죽음으로 내몬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향한 살을 내는 듯한 복수심이 그의 두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뱀 같은 무리를 한 번에 짓밟으려면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하고 무서운 덫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윤대감은 다음 날 새벽 도성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발이 빠른 신복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18년 전 안채를 들락거렸던 수상한 의원과 당시 후처 박씨의 수종 노릇을 했던 종놈들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친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불과 3일 뒤 도성 변두리에 낡고 냄새나는 주막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늙은 돌팔이 의원과 도박판을 전전하던 예전의 마당쇠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대감의 비밀 창고로 질질 끌려왔습니다. 허늘한 칼날이 턱 밑에 닿고 화로불에 달궈진 시뻘건 인두가 눈앞에서 타오르자 혼비백산한 두 죄인은 묻기도 전에 지난날의 추악한 악행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시옵소서. 모두 박씨마님이 은자 100냥을 주며 시킨 짓이옵니다. 이씨마님의 귀한 태기를 화병이라 거짓 고하라 협박하였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독초를 보약으로 속여드리게 하였사옵니다. 돌팔이 의원의 끔찍한 자백에 윤대감은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마당쇠 역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도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박씨마님이 건네준 가짜 서신을 이씨마님의 장롱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둔 것은 바로 소인이옵니다. 모든 의심이 완벽하고도 참혹하게 맞추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조강지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하고 결백했습니다. 오직 가문의 채통에 눈이 먼 늙은 시어머니와 권력을 탐한 요망한 후처가 짜낸 악마의 연극에 자신이 철저히 놀아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피바람이 부는 심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듯한 스산한 날씨였지요. 윤대감은 집안의 모든 권속과 노비들을 넓은 앞마당으로 집합시켰습니다. 대청마루 상석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마님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후처 박씨가 붉은 모란 꽃이 수놓인 최고급 비단옷을 뽐내며 교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는 대감마님이 종년들의 기강을 잡으려나 보다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고 있었지요. 윤대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묵직한 걸음을 옮겨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거친 무명 치마를 입은 어린 여종서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숨겨둔 죄인들을 당장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무릎을 꿇리거라. 윤대감의 벼락 같은 호령과 함께 멍석에 말려있던 의원과 마당쇠가 짐짝처럼 마당으로 내동댕이 찾았습니다. 바닥을 구르는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교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단 치맛자락을 걷어쥔 박 씨의 고운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대감마님,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옵니까? 저런 천하고 더러운 것들을 어찌 감히 안채로 들이시옵니까? 박 씨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의 입에서는 사지를 얼어붙게 만드는 시퍼런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내년 네가 지은 하늘이 노할 끔찍한 죄악을 아직도 혓바닥으로 덮을 작정이냐? 윤대감은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히 품었던 낡은 옷가락지를 꺼내어 박 씨의 발밑으로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서글픈 소리와 함께 옷가락지가 마룻바닥을 굴렀습니다. 18년 전 내년에 간악하고 시커먼 탐욕이 바느질로 나를 먹여 살린 조강지처를 죽음으로 내몰고 내 핏줄을 엄동설 안에 쫓아냈. 저기 내 뒤에 서 있는 가엾은 아이가 바로 내년이 독약으로 죽이려 했던 내 하나뿐인 친딸이니라. 윤대감의 외침에 마당쇠와 의원이 차례로 이마를 떼치며 박 씨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까발렸습니다. 거친 손에 때가 묻었다며 찻잔을 엎은 짓, 사람을 사서 가짜 서신을 꾸며낸 짓,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 생명을 지우려 사약을 먹인 짓까지 그 더럽고 잔혹한 진실이 구석구석 낱낱이 밝혀지자 마당에 모인 하인들조차 치를 떨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노마님이었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지팡이로 내리치며 쫓아낸 며느리가 뱃속에 병족판서 가문의 귀하고 귀한 자손을 품고 있었다니. 정작 천륜의 씨앗을 말려버린 것은 눈이 먼 자신과 교활한 후처 박 씨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부처님, 내가 미쳤지.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집안의 귀한 핏줄을 끊어내고 죄 없는 며느리를 생으로 잡아먹었구나. 노마님은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헛된 가문의 체면에 얽매여 착한 며느리를 버린 어리석은 노인은 그 극심한 죄책감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며 쿵소리와 함께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후처 박 씨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독사처럼 악을 쓰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옵니다. 천한 종놈들이 돈을 노리고 죄 없는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대감마님, 제발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박 씨의 가증스러운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단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닥치거라. 너의 그 요망하고 더러운 혓바닥이 내 아내의 눈을 멀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여봐라. 당장 저 악독한 년에게서 화려한 비단옷을 모조리 찢어내고 오라줄을 묶어 관아의 옥사로 시키거라. 평생 햇빛 한 줌 보지 못하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우람한 장정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박 씨의 머리에 꽂힌 화려한 비녀를 뽑아 던지고 붉은 비단옷을 짐승처럼 찢어버렸습니다. 꽃처럼 화려했던 판서 안방마님은 순식간에 진흙탕에 처박힌 흉한 죄인이 되어 마당을 끌려나갔습니다. 박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의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너무도 통쾌하고 장엄한
철퇴였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처참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스산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윤대감은 원수를 모두 갚았음에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끔찍한 허망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어떤 잔혹한 복수를 한들 모진 굶주림 속에서 바느질하다 캄캄하게 눈이 멀어버린 조강지처는 두 번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대감은 눈물 흘리는 딸 서미의 손을 따뜻하게 꽉 쥐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고사리 손에서 죽은 아내의 아린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윤대감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산속 흙바닥에 홀로 외롭게 잠든 아내를 찾아가 뼈저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지요. 과연 윤대감은 죽은 아내의 초라한 무덤 앞에서 어떤 피눈물을 쏟아내며 참회하게 될까요? 평생을 남편만 그리워하다 눈을 감은 가엾은 조강지처의 영혼은 이 지독한 한을 풀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왔소. 이 몹쓸 지아비가 이제야 당신을 찾아왔단 말이오. 인적조차 끊긴 깊고 깊은 산속 초라한 흙무덤 앞에 엎드린 병조판서 윤대감의 절규가 산짐승의 울음처럼 처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18년의 피눈물 나는 세월을 건너 마침내 조강지처의 묘소 앞에 선 사내의 두 어깨는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땅을 치며 오열하는 지아비의 피 맺힌 참회를 차가운 흙바닥 아래 잠든 가엾은 이씨마님은 과연 듣고 있었을까요? 피바람이 몰아치던 안채의 심판이 끝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대감은 화려한 비단 관복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대신 가난한 선비 시절 아내가 지어주었던 낡고 거친 무명 두루마기를 찾았지요. 그리고 딸 서미의 손을 굳게 잡고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미는 이제 천한 계집종이 아니라 최고급 명주 저고리를 입은 판서댁의 어여쁜 아기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의 품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피눈물이 밴 낡은 옷가락지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죠. 산길은 짐승들도 다니기 꺼릴 만큼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발이 채이고 거친 나뭇가지가 옷깃을 사정없이 찢었습니다. 하인들이 튼튼한 가마를 대령하며 만류하였으나 윤대감은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18년 전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눈보라를 뚫고 이 험한 산을 홀로 헤맸을 아내의 끔찍한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뼈에 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집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래도 윤대감은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산 중턱을 한참 지나자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골짜기 한 구석에 작고 초라한 봉분 하나가 외롭게 나타났습니다.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돌무더기를 엉성하게 쌓아 올린 비석조차 세우지 못한 쓸쓸한 무덤이었습니다. 그토록 가문을 위해 헌신하며 바느질로 피땀을 흘렸던 조강지처 이씨마님이 차갑게 잠든 곳이었습니다. 무덤을 마주한 순간 윤대감의 걸음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윤대감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차가운 흙무더기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무성하게 자라난 억센 잡초들을 맨손으로 미친 듯이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풀뿌리에 긁혀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흙구덩이가 손톱 밑을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일하던 아내의 손마디를 부끄러워하며 모질게 내쳤던 자신의 더러운 손을 이렇게라도 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인, 내가 왔소. 천하에 몹쓸 죄인인 내가 이제야 당신을 찾아왔소. 터져 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윤대감은 무덤의 차가운 흙 위에 얼굴을 깊이 묻었습니다. 사내의 뜨거운 눈물이 흙을 적셔 검은 진흙으로 변해갔습니다. 가난한 시절 얼어붙은 방에서 등잔불에 의지해 밤새워 도포를 짓던 아내의 구분 등이 환영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힌 아내의 손가락을 호호 불어주며 영혼을 맹세했던 다정했던 밤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권력과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거룩한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겨졌습니다. 내 어리석은 두 눈을 당장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소. 당신이 눈이 멀어 굶주리며 흙바닥을 기어다닐 때 나는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하며 당신을 저주하였소. 내 이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라도 다 받을 터이니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내 꿈에 나타나 호되게 꾸짖어 주시오. 윤대감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산새들도 사내의 처절한 통곡 소리에 놀라 구슬피 울어댔습니다. 아비의 처절한 참회를 지켜보던 서미도 무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미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서미는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품어왔던 낡은 옷가락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 돌 제단 위에 그 옷가락지를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옷가락지는 18년의 한을 품고도 햇살을 받아 영롱하고 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오셨사옵니다. 어머니께서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아버님께서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오셨사옵니다. 서민은 윤대감의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감싸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사옵니다. 그저 아버님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이 가락지를 매일 밤 어루만치며 서방님의 안녕만을 걱정하셨을 뿐이옵니다. 이제 그만 가슴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아버님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실 것이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는 딸의 갸륵하고도 거룩한 위로에 윤대감은 마침내 목 놓아 울며 서미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원망 대신 자비로운 용서를 선택한 조강지처의 지독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윤대감의 썩어 문드러진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무덤가에 피어난 하얀 구절초 한 송이가 가을바람에 파르르 떨리며 마치 아내의 손길처럼 윤대감의 어깨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18년 동안 지독하게 얽혀있던 피눈물과 억울한 한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윤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정에 나아가 병조판서라는 눈부신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청하였습니다. 임금께서 극구 만류하셨으나 그의 굳은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관직을 내려놓은 윤대감은 평생을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전 재산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굶주리는 임산부들에게 매일같이 쌀을 내어주고 무료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엄동설한에 쫓겨나 산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눈이 멀어버린 가엾은 아내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회복한 서민은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고운 심성과 인내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도성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여인으로 칭송받으며 가문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윤대감과 서민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낡은 옷가락지를 매만지며 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었던 사내의 마음도 딸의 온기 덕분에 서서히 온유함을 되찾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18년의 잔혹한 세월은 부녀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흉터 위로 피어난 용서와 이해라는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귀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환한 달빛 속에는 언제나 맑고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시마님의 얼굴이 포근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8년을 돌고 돌아 맞이한 이들의 가슴 시린 화해를 어찌 보셨는지요? 진실은 때로는 모진 눈보라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헛된 탐욕과 누군가의 모함으로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는 일은 비단 옛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권력과 재물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거칠어진 손마디에 담긴 그 투박한 진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진짜 보물이 아닐는지요. 용서라는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아비의 끔찍한 죄를 씻어준 서미와 남편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이시마님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들의 팍팍한 가슴에 따뜻한 위로와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곁에도 그토록 소중하고 변치 않는 옷가락지 같은 진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